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주범은 조선족 리광호, 총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 탈출한 또 다른 피해자 A씨가 JTBC에 알린 내용입니다. A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숨진 박씨의 생전 모습을 촬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A씨가 전한 범죄 단지 속 실상을 보도하겠습니다.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김건희 씨의 육성이 국감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선 직전 자신의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BTS 멤버 RM이 지난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제복을 입고 헌신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내일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로 갑니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은 80여 명에 이릅니다. JTBC도 현지에 취재진을 특파했습니다. 프놈펜에서 취재 중인 김영민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직접 눈으로 본 캄보디아의 현재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중앙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어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오늘 아침 일찍 이곳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인들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현지 경찰 그리고 택시 기사들에게 최근 분위기를 물어봤는데요. 최근 납치 감금 논란이 커진 뒤로 한국인 입국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현지에는 한인들도 살고 있잖아요. 그들도 만나봤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은 프놈펜 시내로 들어서자마자 한인들부터 찾았습니다. 한인들은 한 목소리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범죄단지로 오는 한국인들을 모두 피해자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철저히 수사해 한국과 캄보디아를 잇는 국제적인 범죄망을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범죄 가담자들의 여권을 취소해 다시는 캄보디아로 올 수 없게끔 만들어 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한국의 모집 팩트를 잡아야 되고 또 여기에서 모집한 놈들도 잡아야 되고요. 그건 여기 교민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예. 자, 그리고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실종 감금됐다며 접수된 신고 건수는 143건에 달합니다. 또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캄보디아에 갔다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 국민은 80여 명에 달합니다. 현지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한 선교사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감금 피해자가 더 많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요.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히거나 외부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취재진이 현지에서 접촉한 한 한국인 피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외교부는 내일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내일 캄보디아로 출국하는데요.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 당국과 즉각적으로 수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직접 캄보디아로 모두 오는 겁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한 달 내에 전원 송환하겠다면서 현지 파견된 경찰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영민 기자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취재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김영민 기자였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와 함께 갇혔다가 탈출한 또 다른 피해자가 JTBC에 털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이 피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박 씨의 생전 모습을 촬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범은 조선족 리광호, 총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기 고문의 방식도 알렸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박모 씨는 지난 7월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웬치에 감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박 씨가 한국에서 돈을 빼돌렸다며 솔직히 말하라고 때리고
있으니까 끌다 얘기하는 거야. 먹는 줄 알아. 먹는 줄 알아. 먹는 줄 알아. 마약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마셔라 쭉 잡았어 우리 전에 마셔 빨리 쭉. 위험을 무릅쓰고 박 씨의 모습을 촬영한 건 함께 감금돼 있던 또 다른 한국인 피해자 A 씨입니다. 전기로도 확 지지고 많이 때리더라고요. 기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길다란 건데 때릴 수도 있고 지질 수도 있는. 주도자는 조선족 리광호 씨로 총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던 순살 정도였어요. 팔뚝이랑 무릎, 정강이, 얼굴, 허리 아픈 곳은 다 때리는 것 같아요. 거의 검정색이죠 몸이. 이들은 A 씨도 공범으로 의심하고 방에 가둔 뒤 감시했습니다. 얼마 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수선해지더니 돌연 어디 좀 가자며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이 틈을 타 간신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만신창이었던 박 씨는 그날 복호 산 지역의 다른 조직에 팔려갔고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의 리강호랑 같이 있는 교수님들이 사람 자체들이 아니에요. 범인을 잡았다고 신문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그거 보고 열이 받아서. 붙잡힌 이들은 시신을 옮길 때 함께 있던 조직원들일 뿐 진범이 아니란 겁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는 경찰이 지난 8월 리광호의 은신처를 덮쳤지만 3시간 전 이미 도망친 뒤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숨진 대학생 박 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가게 한 건 대학 동기였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JTBC가 확보한 박 씨의 생전 통화 녹취엔 다른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대표와 팀장이란 직함으로 불린 국내 대포통장 조직의 윗선들입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박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건 대학 동기 홍모 씨입니다. 평소 박 씨가 형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인물입니다. 대학교 같이 다니는 그 형인데 그게 토스 실장이야. 정보들을 던져만 주고 빠지는 사람. 지난달 경찰은 홍 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홍 씨와 함께 박 씨를 캄보디아로 가게 만든 국내 대포통장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JTBC는 이와 관련 박 씨가 가족과 통화해서 윗선을 직접 거론한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소개시켜준 분이 또 따로 있어.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팀장님이랑. 박 씨는 이들이 범죄 조직에 넘긴 본인 명의 통장에 있던 범죄 수익 5,7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이 감금당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팀장님이 내가 통장에 있는 그 돈 다 들고 날랐다고. 차량도 가지고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내 차도 이제 가지고 또 내 차도 사라졌고. 이들 일당이 박 씨가 캄보디아에 가면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박 씨를 감금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도 박 씨가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너만 빼고 다 한 팀이라고. 걔네들 한동석이 지구에 걔네들이 알아서 했는데 혼자서 뭘더 이기고 국민이야. 경찰은 통신 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국내 대포통장 조직의 윗선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대학 동기 홍 씨는 박 씨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납치된 사실을 알고 신고를 고민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당시 통화 녹취도 확인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큰일 난다고 집요하게 종용했고 사건을 감추려 한 정황들도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박 씨가 감금당한 상태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한 건 지난 7월 25일입니다. 박 씨 옆엔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이 있었고 박 씨 가족에게 5,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박 씨 가족은 박 씨의 대학 동기 홍모 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홍 씨는 자신이 박 씨와 연락이 되고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 대신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네, 신고를 괜히 했다가 진짜 큰일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 손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찰 신고를 막으려는 홍 씨는 집요했습니다. 박 씨가 범죄자로 잡혀갈 수 있다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만일에 저희 뭐 형들을 통해서 찾았어요. 근데 만일에 진짜 거기서 일을 해요. 그러면 못 빼드리는 거 아시죠? 그러더니 돌연 박 씨를 의심했습니다.
왜 살려달라는 말을 안 하냐고. 태연하게 목소리 계속 하면서 5,700만 원만 이야기를 하고 이건 무슨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이게 맞습니까? 납치당한 사람은? 홍 씨는 근거도 없이 박 씨가 살해당하진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와 이렇게 납치를 당했거나 그랬다고 해도 요즘에 캄보디아에서는 막 진짜 막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박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조직에 팔려갔고 고문을 당하다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소속된 국내 대포통장 조직으로부터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피해자를 통해 취재한 또 다른 실상입니다. 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한국인 고객을 상대하는 상담원을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한 뒤 범죄 단지로 끌려갔고 보이스피싱 대본이 주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들고 나온 보이스피싱 대본과 그 안에서 겪은 일들을 JTBC에 전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인터넷에서 발견한 구인 공고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모집을 했다. 김 씨가 주저하자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호텔급 숙소 사진 등을 보여줬습니다. 기본급이 250이었고 뭐 추가 근무나 뭐 인센티브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와닿는 금액이라서 더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김 씨가 끌려간 곳은 범죄 단지 웬치였습니다. 이 일이 보이스피싱 일이다 라고 말하고 근로계약서를 써라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조선족 조직원은 7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기를 치는 방법이 상세하게 적힌 보이스피싱 대본부터 건넸습니다. 교도소 교정공무원을 사칭해 물품을 대량 구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이 대본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걔네 대본이랑 걔네가 지금 뭐 흔히 작업이라고 하는 사기 치려고 지금 계획하는 가게들을 몇 개 적어가지고 제 메일로 몰래 보냈었어요. 이미 한국인 20여 명이 피싱 범죄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범죄자가 되는 게 두려워 감금 이틀 만에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밧줄을 묶고 내려가는데 이불이 이제 조금 질이 안 좋아가지고 내려가다가 이제 뜯어지더라고요. 다행히 감금 나흘 만에 현지 경찰이 들이닥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감금된 피해자들은 우리 대사관에 구조 요청을 했다가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대사관 말고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현지 경찰과 닿아도 비협조적이거나 뒷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감시가 느슨해지는 새벽이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휴대전화 통신이 다시 연결되자 바로 가족에게 감금된 위치를 보냈습니다. 현지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사관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현지 경찰 그 연락처 주고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신고보단 스스로 탈출하는 게 낫다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혼자 알아서 자력으로 탈출하는 게 낫다. 아무래도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협력을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선 사법 권한이 없어 현장에 출동해 수사와 구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공지를 띄웠습니다. 또 캄보디아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려면 구조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 등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김 씨를 구출했지만 곧바로 경찰서에 구금한 채 한 달 가까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니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맨 바닥에서 비닐을 깔고 잤고 빗물을 모아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여기 현지 경찰 서장한테 한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 주면은 그냥 없던 사건으로 하고 풀어준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김 씨는 300달러와
$150씩 우리 돈 65만 원을 건넨 뒤에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주재원으로 근무한 한 경찰관은 JTBC에 현지 경찰이 뇌물을 요구한다는 건 많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범죄 조직과 경찰의 유착이 심각해 범죄자들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 과방위 국정감사장엔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는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4년 전 허위 이력 문제를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했던 말인데 준 공영방송이던 YTN을 민간에 매각했던 게 이런 사적 복수심 때문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2021년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 이력 문제를 보도한 당시 YTN 취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한테 그냥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김 씨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몰지 말라며 통화 상대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지더니 급기야 자신도 복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와,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김 씨는 문제의 통화 13일 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노 의원은 사기극 수준의 사과였다고 비꼬면서 YTN 매각 배경에 김 씨의 복수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과거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했다면 YTN 매각은 없었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재판에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교환을 부탁했을 뿐이라거나 잃어버렸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다만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적은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 씨는 2022년 통일교 측이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이를 건네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 측은 재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며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샤넬 가방은 유 전 행정관에게 교환을 부탁한 것뿐이란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목걸이에 대해서도 앞서 JTBC와 인터뷰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즉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 이제 다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까. 다만 전 씨 측은 샤넬 가방의 경우 지난해 교환된 다른 제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변화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대신 법적 요건을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전 씨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기 전 청탁이 없었고 단순 전달자라서 알선수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의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건희 씨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오늘 국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체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밑보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며 비상식이 뉴노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며 자동 면직돼 민간인 신분입니다. 작심한 듯 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한번 밑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을 두둔하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공개 숙청이자 공포 정치다. 그날의 이진숙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바쳐진 추석 제물이었습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신설은 이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데다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 있었던 이 윤석열 정권 하에 방통위원회는 식물 방통위원회였습니까? 한편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질의 도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 달 전 보낸 문자를 공개하며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지금 경기 동부연합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까 메신저로 공격하는 방법으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박 의원의 주장은 50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틀째 진행 중인 법사위 국감에선 야당이 특검을 해체하라고 요구하면서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야당에선 고문치사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최근 목숨을 끊은 양평군청 공무원을 언급하며 특검을 비난했습니다. 내란몰이를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고도. 특검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추미애 위원장이 맞받아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검은 할 필요가 없다. 특검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란 청산하기 전까지는 해체가 되겠습니까? 윽박지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송석준 의원님에 대해서는 1회 경고 발언을 합니다. 공방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연어와 술로 회유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을 엮으려고 합니다. 그 엮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연어도 들어오고 술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회유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하면 저는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 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의혹을 부인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혈주한 변호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해요. 이 전 부지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구치소를 점검한 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박 전 장관은 구치소에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건을 휴대전화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삭제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교도소 추가 수용 인원 왜 확인하셨어요? 정치인 체포 대비하신 겁니까? 합수부 검사 파견을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출국 금지 인력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 인원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정치인 체포 등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보고받은 문건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계엄 선포 몇 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구치소 현황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받은 뒤 삭제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특검이 복구한 문건에는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행적을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에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교정본부장은 전시 가석방 제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 석방하는 전시 가석방을 통해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가석방이 추진되진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까지 이루어졌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사흘 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재판도 시작됩니다. 특검이 이 재판에서도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CCTV 영상에선 계엄 선포 뒤 웃기까지 했던 이 전 장관이기에 추가 영상이 더 공개될지가 특히 주목됩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서로 문건을 보여주며 16분간 협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전 장관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한 전 총리에게 건넵니다. 이후엔 웃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에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담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민주당사, 언론사 등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 단수가 적힌 쪽지가 있는 것을 멀리서 봤다고 주장했지만 CCTV엔 문건을 손에 들고 직접 확인하고 논의하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구속심사에서 영상 속 문건이 계엄 당일 참석한 울산 김장 행사 문건이었다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특검은 다른 내란 재판과 마찬가지로 중계 신청을 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는 32시간 분량으로 한 전 총리 재판에선 관련 혐의를 입증할 부분만 편집돼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할 경우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한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도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기억나진 않지만 있었을 수 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월 순직해병 특검 첫 조사에 들어가면서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2차 조사 때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좀 어떤 게 있었던 건지. 진실에 입각해서 제 기억을 가지고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회수해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기억나진 않지만 있었을 수 있다고 애매한 진술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부터 조 전 실장의 요청을 받아 사건 회수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행정관,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순으로 회수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갔고 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 군검찰의 회수를 진행했다는 구조를 파악한 상태에서 그 윗선에 조 전 실장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조 전 실장이 사건 회수에 정점이 되는 상황에서 기억은 안 나지만 있었을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면서도 정확하게 지목은 하지 않는 진술을 한 겁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사건 회수에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조 전 실장의 진술 내용을 보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87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용산에 새 영빈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예산 낭비란 비판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김용현 경호처장이 건설사와 만나 영빈관 신축 회의를 계속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 9월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 부지에 새 영빈관을 짓겠다며 예산 87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쓸지도 모를 영빈관을 짓는데 왜 헛돈을 씁니까? 앞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 후보 부인 시절 영빈관 이전을 거론하는 녹취까지 공개됐던 상황.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비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국격에 맞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다면서도 국민께 심력 끼치는 일 없게 하라고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이후에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만나 영빈관 신축 회의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10월 말에 경호처장 집무실이 증인이 갔잖아요. 현대건설에서 조감도 3장을 들고 갑니다. A안, B안, C안. 경호처는 어디에 두고 만찬장은 어디에 두고 관저시설 어떻게 하고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이 회의에 참석했던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영빈관 신축 논의는 지난해 4월 총선 이전까지 이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대건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해 의혹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팀을 새로 꾸려달라는 백혜룡 경정의 요구에 대해 동부지검이 답을 내놨습니다. 백경정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은 공정성 논란이 있어 그럴 수 없지만 그 외의 내용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백혜룡은 동부지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면서도 불법 단체인 현 동부지검 합수팀에 소속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동부지검에 꾸려진 현 수사팀을 해체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달란 요구입니다. 이문정 지검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은 곧장 입장문을 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이재명 정부 수립 후 정부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며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개인적, 독단적으로 구성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법하게 구성된 수사팀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백경정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백경정은 또 마약 합수팀장인 윤국권 부장검사가 마약 게이트를 덮어준 뒤 승진했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동부지검은 이에 대해서도 윤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수사 활동을 열거하며 이문정 지검장이 수사팀의 수사 역량과 의제를 확인하고 깊이 신뢰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백경정이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셀프 수사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합류하면 별도 수사팀을 꾸려 백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맡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다시 캄보디아 관련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자 구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캄보디아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꼽힙니다. 우리 정부가 협조를 요청해도 거의 응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가 연간 4,300억 원대 규모의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ODA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지원하는 공적 개발 원조 ODA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에서 캄보디아 정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ODA 예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이 있는지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올 들어 8월까지 접수된 것만 330건. 그런데도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조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는데 실제 회신은 6건에 그쳤습니다. 연간 4,300억 원대 규모 캄보디아에 지원되는 ODA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어마어마한 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군사작전까지도 저는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 캄보디아가 만약에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저는 해수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ODA는 캄보디아 국민들에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인 만큼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ODA 규모는 4,300억 원. 우리가 지원하는 나라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에 규모가 확 늘었습니다. 특히 작년엔 캄보디아와 정상회담을 한 뒤에 2천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적 개발 원조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취임 2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적 개발 원조 ODA를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 이듬해 우리 정부 ODA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겼습니다. 캄보디아에 지원된 ODA 예산도 취임 이후 해마다 늘었는데 특히 지난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 이후 2,100억 원이던 ODA 규모는 올해 4,350억 원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 캄보디아와 교역,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27개 중점 협력국 가운데 캄보디아가 예산 규모와 증가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캄보디아에 ODA가 집중됐는데 그 배경에 통일교와 건진법사의 청탁을 받은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은 특검에서도 수사 중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기 투자 방식의 유상 ODA가 크게 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의 ODA를 받는 나라가 캄보디아를 포함해 소수로 제한돼 예산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바로 팩트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에 우리 군을 투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4천억 원 넘는 ODA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가입니다. 김혜미 기자, 일단 우리 정치권에서 나오는 제안들부터 짚어볼까요? 네,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한 주장 바로 이겁니다. 듣고 오시죠. 예.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저는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아덴만 여명 군사작전까지 전개한 바 있습니다. 예, 공감하시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가능합니까? 네, 앞서 캄보디아 군사작전 가능론을 펼치면서 언급한 아덴만 여명작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11년이었죠. 우리 해군 청해 부대가 출동을 해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들을 직접 구출해낸 바로 그 작전입니다. 예. 하지만 당시 작전 지역은 보시면 공해상,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쓸 수 있는 바다 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건 지역이 이렇게 명백한 캄보디아 영토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 군은 물론이고 경찰도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곽범계 의원도 외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취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캄보디아 정부가 승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쪽의 입장이 나왔나요?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협조 요청을 그쪽에 했는지,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는 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이 한국과의 협력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어디까지나 이 수사 지원 수준의 언급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 경찰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필리핀 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경찰도 이러한데 캄보디아에서 우리 군을 허락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예, 희박하다. 자, 두 번째요. 미온적인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ODA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건 가능하죠?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정부에서 계획해서 올해 2월에 잡아놓은 캄보디아 ODA 예산 4,353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ODA 예산은 매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외교부와 기재부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을 수정하거나 중단하는 건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정부 부처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ODA를 재검토한다고 해서 이 캄보디아 정부가 태도를 바꾸거나 뭐 더 나아가서 한국 군경의 투입까지 고려할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일단 ODA 전문가는 개발 원조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이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국민 보호도 정말 중요하고 또 외교적인 관계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고심이 꽤 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말 못하는 농아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위협하고 돈 상납을 받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농아인들의 권리를 위해 세워진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화하던 중년 남성이 일어서더니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립니다. 전주의 한 카페 안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한쪽 허벅지가 얇아졌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대화 상대는 말을 할 수 없는 농아인이었습니다. 당황해 온 매무새를 고쳐주려 하자 손을 들어 때리려 합니다. 농아인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남성 지난달까지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이었던 조남재 씨입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농아인 직원은 여성 수어 통역사도 한 자리에 있었는데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비장애인인 조 전 총장은 협회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농아인들은 반기를 들기 힘들었습니다. 회원들은 내부 행사에 참가하면 조 전 총장에 대한 감사 의미로 특정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주도와 태국에서 열린 3차례 내부 행사의 모금 내역. 참가자 한 사람당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이런 금액만 4,600만 원이 넘습니다. 너네 지금 조 총장님 때문에 공짜 제주도 여행한 거야. 우리 5만 원씩 걷자. 감사비 받는 거는 본인이 받는 거예요. 외국에 다녀오는 직원들에게는 양주 밀반입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양주 수집에 세간에 붙잡히면은 압수해요. 농인들은 또 막 말하면 손짓 발짓 안 풀어주는데 장애인들은 그냥 또 풀어줘. 아니 지금 네. 가져와서 팔면은 백값 받아. 그거 한 몇 년만 묵혀놓으면은 한 서너 배 올라간다고. 대부분 말을 못하는 장애인, 농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갑질이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슈퍼 갑의 위치에서 농아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돈을 받는 등 비상식적인 갑질이 가능했던 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에겐 수어 통역센터 인사권이 있었는데 이게 농아인들에겐 소중한 일자리다 보니 문제 제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계속해서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전 사무총장은 협회 안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였습니다. 힘의 원천은 인사권이었습니다. 조 전 총장은 전국 157개 수어 통역센터장직의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었습니다. 이 센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농아인들에게는 몇 안 되는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수어통역센터라는 그 일자리가 농인들에게 너무 소중한 자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찍히면 전국 어디에도 채용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러면서 조 씨에 대한 내부 고발이나 감사도 소용없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무총장직을 지냈습니다.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또다시 사무총장직으로 돌아왔고 지난달까지 전행을 이어갔습니다. 농아인들에게는 행사 감사비를 받은 게 문제가 되자 자발적으로 냈다는 확인서를 쓰라는 문서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거부한 농아인들에게는 압박과 강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내가 다 받아가 주길래 받았는 것밖에 없는데 돈 내가 벌어가지고 여행 보내주고 선물 주는데 내가 그걸 미쳤다고 확인서도 안 쓰는 놈들한테 다음에 보내주겠어? 그리고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깨래. 내가 그거 확인하고 난 뒤에 맞으면은 앞으로 그 죽어도 못해. 완전히 미치. 농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의 기행이 사회에 알려지기까지는 그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반드시 철저히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합니다. 협회 측은 전 사무총장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인기 그룹 BTS의 리더 RM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근무자를 돕고 싶다며 1억 원을 기부한 적이 있었죠. 보훈부는 RM 사례를 홍보해서 더 많은 기부금을 모았는데 이렇게 모은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걸로 취재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룹 BTS의 멤버 RM은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자신의 생일을 맞아 보훈부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을 입고 헌신하는 근무자들을 돕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저희가 활동할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희 대신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시 강정의 보훈부 장관은 제복 근무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감사 편지를 쓰고 RM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덕분에 기부자가 직접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지정 기부의 기부자 수는 단 1명에서 2천여 명까지 폭증했고 금액도 100배가 뛰어 10억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훈부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지정한 곳에 쓰였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기부금은 국가유공자 지원 계정 하나로만 운영되고 있어 모든 기부금이 이 계정에 모여 다른 재원과 섞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부자가 특수임무 유공자나 제대 군인을 위해 써달라고 해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보훈부는 지난해 기부에 대한 국민 참여를 늘린다는 목적으로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지정 기부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훈기금법에 이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거를 2024년에는 이것을 마련했고요. 이제 나라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전히 보훈부 홈페이지에는 분야를 구분해 지정 기부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지정 기부가 어려운 만큼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행령 정치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정 기부 등이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훈부가 인지했음에도 국민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홍보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부금은 수기로만 관리할 뿐 사실상 세부 집행은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 범위가 여전히 제한되는 것을 알면서도 홍보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쿠팡 무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쿠팡의 고의성을 입증할 중요 근거를 배척한 정황이 또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퇴직금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취업 규칙이 위법이란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확보해 놓고도 검찰은 쿠팡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쿠팡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건 2023년 이뤄진 취업규칙 변경 때문입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렵게 만든 리셋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퇴직금 기준인 1년 이상 일했어도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있으면 이전 근무 기간은 삭제하도록 고친 겁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만 빼고 합산했던 기존 판례나 행정해석과는 정반대입니다. 왜 안 되냐요? 그랬더니 7월이랑 10월에 2주씩 끊겼거든요. 연속해서 일한 기간이 12개월이 안 된다는 거고. 지난 1월 노동청 수사팀은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당시 송치 의견서입니다. 쿠팡이 외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일용직 노동자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쿠팡이 직접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를 확보한 건데 쿠팡이 이미 위법성을 인지한 걸로 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적 증거에도 검찰은 쿠팡에 고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CJ 대한통운 등 비슷한 퇴직금 사건에서 무죄가 내려진 판례를 인용하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쿠팡은 이제 직접 어플을 통해서 이제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우선 CJ 대한통운 사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직업 소개소들을 통해서 간접 고용의 형태예요. 이걸 같이 인용을 해서 무혐의다라고 한 거는 좀 무리하게 판단해서 그 무혐의를 하지 않았나. 내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엔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지휘부를 수사 의뢰한 부장검사가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노동청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들이 검찰에 넘어가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왜 배척됐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고 영업이익 역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부진했던 반도체가 되살아난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건지 박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86조 원, 영업이익 12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약 9%, 32% 늘었습니다. 특히 분기 매출이 80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으로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깜짝 실적을 이끈 건 부진을 면치 못했던 반도체 부문입니다. AI 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확산한 데다 범용 D램 가격까지 오르며 반도체 부문에서만 6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낸 걸로 보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부진했던 실적을 딛고 메모리 매출 1등을 둔 탈환하였습니다. 이는 메모리 업황의 개선과 특히 범용 제품 가격의 상승이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실적 반등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엔비디아와의 고대역 폭메모리 HBM4 계약은 주도권을 가를 주요 변수입니다. 일각에선 AI와 AI 칩에 대한 거품론도 제기되지만 반도체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점치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지금 시작이잖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구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 반도체는 그 나머지 기업들도 다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가 회복세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성과 연동 주식 보상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임직원 보상 규모도 커지는 방식인데 동기부여를 통해 장기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가자지구 종전을 촉구하는 평화선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의미 있는 첫걸음이란 평가도 나왔지만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불참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를 사실상 독차지해 30개국 정상들을 병풍으로 세우면서 뒷말도 남겼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 단상에 올랐습니다. 1단계 휴전합의 직후 3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첫 대규모 국제회의였습니다. Together we've achieved what everybody said was impossible. At long last we have peace in the Middle East.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 4개국은 이 자리에서 가자 평화선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비롯해 가자 지구의 재건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단계적 무장 해제를 포함한 20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정상회의는 이집트 LCC 대통령이 공동 주재했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동무대처럼 진행됐습니다. 트럼프는 정상들을 병풍처럼 뒤에 세운 채 한 사람씩 호명하며 출석을 확인하듯 연설했습니다. Standing behind me. I don't know why they chose to stand, but I promise I'll make it short, okay? We are not going to keep you standing for long. These are great leaders. 회의장엔 웃음이 터졌지만 이미 시선은 트럼프 한 사람이 독차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르몽드를 비롯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성과만 부각했을 뿐 가자 지구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자화자찬을 쏟아냈지만 휴전이 계속 이어질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생존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은 약속대로 이뤄졌지만 하마스는 사망 인질 유의 대부분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등이 포함된 2단계 협상은 벌써 난항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자, 국가 미틀제인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법 질서가 없었던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과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지난달 초였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비난했던 국민의힘의 한 의원을 자신도 비난했더니 자신더러 문자를 보냈다면서 그 문자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상대의 문자를 공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누군지 직접 보시죠. 예.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공적 질문을 한 걸 가지고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김일성 추종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연계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동안 카메라 앞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뒤에서 저렇게 문자를 보내는 건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우영 의원이 한 달 전에 받았던 문자를 지금 공개한 것도 좀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자, 오늘 오전이었죠.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 김일성을 추종하는 경기 동부 세력과 연결이 됐다 이런 의혹을 폭로했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근거 없는 망상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우영 의원이 박 의원을 공격하려고 문자를 공개 아니냐 이런 풀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박정훈 의원이 사적 대화를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반발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는 지웠지만 공개할 때는 개인 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번호를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니라 자신을 이른바 문자 폭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했고, 자, 이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찌질한 X야라고 얘기했을 때 김우영 의원도 자신에게 야, 이 XX야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을 삭제하고 이것만 올렸다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논란과 항의 중에 박정훈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서 야, 이 한심한 XX야라고 또 두 번째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말로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문자로 욕설하고 또 번호 그대로 공개하는 모습이 과거에 아주 보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이게 점점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무정부 상태와 같은 이 격한 투쟁의 모습은 법사위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질의 중에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끼어든다면서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항의를 하다가 또 막말, 반말 논란이 번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왜 반말을 자꾸 하세요?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하세요? 연생 안 했다고 반말됩니까? 원칙에 너라뇨? 나도 초선이다. 나도 초선이야.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 예. 반말을 왜 자꾸 하냐? 반말하면 안 되냐? 이거 자주 듣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오늘 또 새롭게 느껴지네요.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건 두 번째 충돌. 자, 역시 국정감사 막말 논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국방위였는데요. 자, 국방위에서 여당에서는 계속 12.3 내란 사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왜 내란이냐라고 계속 맞받아치면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왜 이 GX냐라고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자, 내란이 GX다. 또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예. 결국 이 욕설, 비속어를 먼저 한 걸로 추정이 되는 한기호 의원이 깔끔하게 사과를 했는데 이 욕설과 그 사과 과정들 모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하느라고 막말을 해댔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막말로 하답해 보면은 거두절미하고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예, 일단 깔끔하게 사과했네요. 정리가 됐는데 그런데 왜 키워드는 두 번째 충돌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자, 한기호 의원이 오늘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어제 뒷얘기, 자, 말 그대로 비하인드를 전했는데 자, 김병주 의원더러 좀 이준격 같다, 지킬 박사 하이드 같다라고 또 비난을 한 겁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회의장 밖에서 제게 다가와서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고 미안하게 되었다. 참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을 하고 지킬과 하이드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 이것도 반대네요. 카메라 앞에서 서로 이제 격렬하게 싸우다가도 또 따로 만나면 화해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또 이례적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는 듯한 모습도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문자를 보내가지고 찌질하다 이렇게 뭐 항의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미안하다 이렇게 화해를 청했던 당사자이죠. 김병주 의원 입장에서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계속 보시죠. 예. 부드럽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기호 의원님께서 또 도발을 하시네요. 별명 없이 사과하시는 거 보니까 대인배시네요 하고 위로해 뒤에서 일어난 일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네요. 예, 오늘 3주의 일정의 국감의 이틀째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말들이 나올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상대가 손쓸 수 없는 강한 스파이크부터 코트 끝까지 미끄러지면서 받아낸 환상적인 디그까지 한국 여자 배구의 전설 김연경 선수의 등번호 10번이 누구도 달 수 없는 숫자로 남게 됐습니다. 코트에서 포기는 없다고 외쳤던 김연경은 이번 주말 은퇴식을 끝으로 20년 선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구조해온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들하고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중국 그 범죄 조직하고는 벌써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가 돼 있거든요. 공생관계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 악어와 악어새. 도움을 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올해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에 요청한 수사 공조 중 답이 오지 않은 비율이 70%에 달합니다. 2024년 우리와 캄보디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계속 늘렸습니다. 대외 경제 협력 기금 한도를 2022년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2024년 다시 30억 달러로 증액했습니다. 내일 현지에 우리 정부의 합동 대응팀이 파견됩니다. 캄보디아 당국도 수사 공조에 더 이상 소극적이어선 안 되며 약속과 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